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의약품을 위한 액티브 컨테이너 솔루션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모더레이터를 맡은 콜드체인 플랫폼 대표 김희양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80분간 진행이 되고요. 각 발표자분들께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각 발표 후에 해당 주제에 대한 패널 디스커션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한 Q&A가 이어집니다. 오늘 웨비나는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웨비나 상단에 보시면 이 말풍선 표시가 있을 텐데요. 거기 채팅박스에다가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자 3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세이프 글로벌의 김진경 이사님, 그다음에 SK 플라즈마의 최용준 팀장님, MNX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김정혜 지사장님입니다. 먼저 김진경 이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세이프 글로벌 한국지사에서 영업 및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연초라 바쁘신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한국 제약시장에서 화주들, 물류회사, 그리고 항공사, 콘솔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분들이 액티브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 뭐 밸리데이션 검증 같은 업무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필요한 이제 계약 업무 일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SK 플라즈마의 최용준 팀장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플라즈마 해사업팀을 맡고 있는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이 의약품 수출하는데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예전보다 이런 물류, 운송, 패킹 이런 데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있었던 경험들이 여기 오신 분들도 경험에 또 도움이 되고 또 같이 물류 비용을 낮추는 계기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MNX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김정혜 지사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NX 글로벌 로지스틱의 한국지사를 맡고 있는 김정혜입니다. MNX는 2017년 3월부터 조인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그 전에는 녹십자 랩셀, 그리고 TNT 익스프레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전공이 비즈니스 파이낸스기는 한데, 전공과 전혀 다른 물류 업종에서 16년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물류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 제약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의약품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그런 사례들이나 그 제가 알고 있는 운송 밸리데이션에 관해서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약사, 운송사, 그 다음에 액티브 컨테이너 제조사 각각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주실 예정이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강의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강의는 시세이프 글로벌의 김진경 이사님께서 액티브 컨테이너 101이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세이프 글로벌의 김진경이고요. 짤막하게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액티브 컨테이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1970년대에 미국 오하이오에 이제 공장을 설립한 회사가 되겠고요. 저희의 근간은 떠모코 VIP를 생산하는 그 회사였습니다. 원래 저희 부자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라스마일에서 항상 지역 내에 공급되는 백신이 온도 이탈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폐기가 돼야 되는 상황을 많이 지켜본 후에 이 점에 대해서 좀
고쳐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VIP를 이제 단열재를 연구 개발 끝에 생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70년대는 미국의 나사와 함께 그 셔틀 프로그램도 이제 참여를 하고 특허도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한 후에 이제 90년대에는 이 VIP와 냉매제가 개발이 돼서 패시브 상품을 출시하게 되고요. 또 2000년대에는 액티브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2007년에 처음으로 그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사용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최근 일인데요. 소프트박스라고 파이저의 코비드 백신 수송에 좀 많이 사용됐던 소프트박스를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시세이프 파슬, 시세이프 액티브, 그다음에 시세이프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미 국방부에 납품하는 그 소형 모바일 유닛, 그리고 소프트박스의 패시브 제품까지 아주 다양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인천 공항물류단지에 저희 인천 서비스 스테이션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서비스 스테이션이 전 세계 40여 개 지역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트래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운송품의 위치, 그다음에 기울기, 충격,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하반기부터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좀 봐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티브 컨테이너 쉽게 알기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콜드체인, 뭐 액티브 컨테이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실상 이게 뭔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컨테이너의 정말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액티브 컨테이너는 포장 용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공 화물에 사용되는 포장 용기 단위별로 이제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유닛 로드 디바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ULD라고 줄여 쓰고요. 액티브 컨테이너는 이 ULD 중에서도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해 가지고 냉장 온도를 적극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IATA가 그 코드명을 외우기 쉽게 코드명을 줬는데 이제 냉장이 되는 그 LD3와 LD9 사이즈의 항공 패키지다 해서 RKN, RAP라고 불리고 있고요. 자체 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액티브하게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동적인 수송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반대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박스 혹은 팔레트 시퍼라는 이제 그 패시브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와 패시브의 차이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워낙 뭐 각종 전기 장치, 배터리, 냉각기, 그다음에 뭐 케이블, 컴퓨터라이즈드 시스템, 그다음에 뭐 리얼타임 트래커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안에 몰래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공기에 실릴 수 있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인허가 검증을 받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연방항공청 그리고 유럽의 항공안전청 그다음에 이스타 그다음에 각종 ISO 인증 등 굉장히 많은 그 인허가가 완료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벌키 화물이나 아주 이제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 그 원료부터 배지, 미디어, 완제 의약품까지 다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임상의약품, 심지어 이제 반도체까지도 이 컨테이너에 실어서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CMO로 유명한 대형 회사라든지 바이오 의약품으로 유명한
또 회사라든지, 그리고 임상시험을 미국 파트너하고 많이 추진하는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회사, 백신 회사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업체로는 저희 회사, 미국 회사인 시세이프를 포함해서 스웨덴의 엔바이로테이너, 그리고 독일의 도카시, 미국의 소노코라는 회사 등이 있고요. 더 많지만 주로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구매는 불가한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 지적재산권과 장비들, 그다음에 장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이 모든 기관이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된 부분을 빼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저희 회사의 자산으로서 리스만 해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전 세계 액티브 회사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를 통해서 렌트를 하시거나 혹은 항공사를 통해서 렌트하는 방식으로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약품 콜드체인과 액티브 컨테이너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주 일반적이고 쉬운 다이아그램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료 수급 때부터 사실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편하게 그냥 저희가 생산된 완제를 이동시키는 순간부터라고 하면 이 다이아그램 안에 지금 빨간 이 체크 표시가 된 두 지점이 있는데요. 그 약품이 생산이 돼서 운송을 위해 패킹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도착지에 도착해서 세관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거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의약품의 이 저온 이 유통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콜드체인 패키징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액티브 컨테이너는 아주 시작 부분과 거의 끝 부분까지 다 쓸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출자, 수입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끝이 나는지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 세관 통과하는 시점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컨테이너가 어떤 이제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회사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두 회사, 저희 회사와 어떤 회사,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회사에 특히나 전력만을 사용하는 그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RKN, RAP 두 제품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RKN과 RAP는 사이즈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RKN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3 사이즈, 팔레트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이고요. RAP는 팔레트 4개에서 5개까지가 들어가는 사이즈인데요.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미국 기준 그 팔레트 사이즈의 이제 규격이 나와 있는데 1220에서 1016mm 정도가 이제 미국의 규격 사이즈라고 합니다. 유로 기준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RKN 같은 경우 맥시멈으로 1200mm짜리 사이즈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안에 아주 꽉 채워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RAP 같은 경우에는 북미 기준 4개, 유럽 기준 팔레트 5개가 들어가는데요. 아주 꽉꽉 채웠을 때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구조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봇 웨이트라고, 이게 항공 UL이기 때문에 피봇 웨이트가 아주 중요한데요. 항공사에서 이 금액, 항공 요금을 이제 부과할 때 어느 무게까지는 일괄적인 금액을 내시고 그 무게가 이상이 되면 그 차액을 내라고 하실 거예요. 그 무게가 바로 750kg, 1750kg인데요. 이게 기준액이고 항공사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컨테이너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RKN 같은 경우에는 한 650kg, 그다음에 RAP 같은 경우에는 1톤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장비 무게를 빼고 나서 물건을 적재하고 나서 750kg, 1750kg까지는 같은 항공 요금으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게차를 뜰 수 있는 그 구멍들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RKN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제약사 창고에 혹은 물류회사 창고에 가지고 있는 2.5톤짜리 발 길이는 한 183m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2.5톤짜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RAP 사이즈는 워낙 그 지게팔을 넣는 그 간격도 조금 더 벌어져 있고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3.5톤짜리 지게차를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데 화주분들이 지게차를 종류별로 갖고 계시지 않아요. 물류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메인으로 쓰시는 2.5톤짜리를 보유하고 계시고 RAP 사용 시에는 임대를 하셔서 뭐 4시간, 8시간 이런 시간 단위로 임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RAP 사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3.5톤 이상 되는 지게차를 렌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항공기에 실려야 되는데 항공기 전력이나 배터리하고 충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실드 리드 엑시드라고 SLA 차량에도 들어가는 배터리인데요. 그 배터리를 보통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을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부득이하게 저희 제품으로 보여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큰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RKN과 RAP의 외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RKN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기에도 실리고 또 일반 그 승객용 비행기에 이제 메인 덱에도 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하단이 깎여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프트를 떠서 이제 이동시킬 때 그 무게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을 이제 첫 번째 그 원형 안에 첫 번째 그림이 전체적인 이제 그 컨테이너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일 것 같아서 RAP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근데 왼편에 보시면 그 중반쯤에 그 컨트롤 패널 옆에 저희가 그 리얼타임 트래커를 부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 지금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는지, 뭐 기울기는 어떤지, 충격적인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온도와 습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이 트래커가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에 보시면 그 컨트롤 패널 같은 이제 구성이 나와 있고 그 아래 이제 글로벌리 쓸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코드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타 각종 서류들을 꽂을 수 있는 패킷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사진을 보실 텐데요. 안에 문을 열면 저렇게 깊숙하게 이제 내부 공간이 나오고요. 파란색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온도 센서가 장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주나 물류회사가 직접 온도 센서를 장착해서 쓰시기도 하지만 저희는 제품 자체에 더머 센서를 RKN 같은 경우 6개, RAP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이제 장착을 해서 그걸로 지속적으로 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관리를 통해서 로깅이 된 데이터는 저희가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다른 그 제조사들도 비슷하게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가장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컨트롤 패널이에요. 이게 약간 아이폰 같은 건데요.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많지만 사용자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전화기잖아요. 저희 회사 혹은 이제 상대 다른 회사 제품도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현장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고 놀라실 정도로 엔터키 하나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운전 모드도 셋업을 할 수가 있고 뭐 컨디셔닝도 셋업을 할 수가 있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이 작동하시는 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실 수 있는 그런 쉬운 장비입니다. 근데 쉬운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뒤에서 설계하고 그거를 이제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하고요. 그걸 또 IQ,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까지 마친 그런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액티브 컨테이너, 이 냉장 컨테이너는 주로 2도, 8도의 바이오 의약품, 2도, 8도에서 운송이 되어져야 되고 보관이 되어져야 하는 바이오 의약품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2도, 8도의 온도를 가장 잘 이제 맞춰줄 수 있는 온도는 4도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4도에서 25도까지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설정 온도 기준을 마련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떤 회사는 또 0도에서 25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부 온도는 IKN 같은 경우 영하 30도에서 영하 49도까지, 어떤 회사는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버텨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RAP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스트림 구조가 더 이제 좀 확장이 돼서 영하 30도에서 54도까지의 온도를 버텨주고 또 뭐 영하 25도에서 40도까지의 온도를 버텨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온도의 센서 수는 뭐 1개가 부착되어 있는 회사 제품도 있고요. 6개 혹은 뭐 10개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더 필요하시면 제가 디테일한 정보는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했을 때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RKN 같은 경우에는 65시간에서 130시간, 이건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이 배터리를 풀로 다시 충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RAP는 조금 더 이제 오래 배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100시간에서 120시간대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제품의 덩치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충전을 하셔야 100%까지 다시 리차지가 됩니다. 단열재는 이것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진공 단열 패널 VIP를 사용하는 곳이 있고요. 또 폴리우레탄 폼을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열재의 또 차이 때문에 온도를 얼마나 길게 더 유지시켜주냐, 배터리 사용 능력을 더 증가시켜주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액티브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면 아까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고 제어가 되면서 로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로깅 기록지를 저희나 다른 회사나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뭐 OQ, PQ 등의 퀄리피케이션 문서,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 리포트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캐퍼 리포트를 또 제공을 해서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그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 냉각기가 있어요. 컴프레서 냉각기가 있고 또 일렉트릭 히팅이라 그래서 전기 난방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온도 센서들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온도가 이제 외부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 이제 위치가 되면 이제 이 친구가 온도를 조금 내려줘야겠다. 그래서 냉각기를 냉각기를 액티베이트 시키고요. 너무 추운 외부 온도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히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히팅을 이제 막 또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런 것들이 충전을 통해서 배터리의 힘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스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리스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예약 플랫폼이나 문서에 이제 작성을 하셔서 그 각 회사에 보내면 예약이 되고요. 또 실시간 추적 플랫폼이 아까 상용화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 화두죠. 리얼타임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가 알고 나서 위험의 노출을,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이제 분산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아주 필요한 그 시스템인데요. 이 플랫폼도 이제 그 고객이 되시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장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지원센터, 서비스센터, 소비자 지원센터 등이 이제 각 회사마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센터들은 뭐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혹은 지역 내에 근무 시간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시간이 한 네. 1분 정도 남았는데, 아,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인지 이미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일단 온도 유지가 굉장히 정밀하고 긴 시간 동안 120에서 130시간 정도 온도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최신 기술인 이 리얼타임 그 트래커가 부착이 돼서 다양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겠고, 리스트 방법 하나만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직접 구매 못 하신다고 해서 리스트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크게 리스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사를 통해서 리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혹은 저희 다른 회사 계약을 하셔서 직접 리스트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주체가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핸들링 비용이 더 추가가 되겠지만 항공사가 책임을 지고 저희한테 반납해 주시는 구조이고요. 직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접 계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을 저희 쪽에 해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리스 방법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말미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서비스 센터 방문하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방문하셔서 한번 눌러보시고 직접 컨테이너 안에도 들어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사실 액티브 컨테이너가 패시브 컨테이너와 다른 점은 그 전력을 이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류 운송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않은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온도를 유지하는지요? 이게 모든 회사가 같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단열재를 VIP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단열재가 왜 중요하냐면 패시브 제품은 단열재하고 냉매재만을 사용해서 온도를 유지하는데 액티브는 전력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단열재를 넣는 이유는 전력이 공급이 안 될 때의 위험이 노출되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넣는 거기도 하거든요. 물론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전력이 조금 덜 사용하게 돼서 오랜 시간 동안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이 공급이 안 됐을 때도 그 설정된 온도를 8시간 정도는 유지를 해준다라는 검증 결과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상태로 전환이 돼도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온도를 유지해 준다. 그래서 위험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단열재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정혜 지사장님 이제 물류 쪽에 계시고 또 최 팀장님은 이제 제약사 쪽에 계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어떤 뭐 덧붙이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액티브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패시브 컨테이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액티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전력만 유지한다면 온도 유지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고 사실 플러그 아웃을 해도 5일 정도는 그 이스타 7D 이 조건에 실험을 한 결과에 보면은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환경이 플러그인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던가 뭐 전력이 안 되는 환경에 있는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거의 뭐 사실 그 콘셉트가 또 다 나라마다 다 있어요. 뭐 미국형, 뭐 유럽형, 또 아시아형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거의 그런 문제는 없지만 컨테이너가 만약에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전력 차단이 된 상태에서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최대한 그 상온 환경에서 조금 더 서늘하게 환경에서 조금 보관하는 것이 그나마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패시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항에 있는 냉장 창고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관을 해서 그런 PCM의 듀레이션들을 이렇게 늘려서 혹시 만약에 상황에 뭐 오프로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약간 통관 딜레이라던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딱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또 그 액티브 컨테이너는 패시브 패키징하고는 달리 이게 전기 장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칼리브레이션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은 그 액티브 컨테이너 제조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일반화할 수 없어서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마다 그 유지보수 운영 프로그램이 다 정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PMR이라고 해서 Preventative Maintenance Repair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1년, 3년, 매일 하는 인스펙션, 그다음에 1년 차에 하는 인스펙션, 그리고 3년 차에 하는 인스펙션,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인스펙션은 들어오고 나가는 컨테이너를 깨끗하게 클리닝하고 정비하고 부품을 확인하는 이제 인스펙션이 있겠고요. 매 1년마다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그 온도 센서 등 그런 장치들을 다 한번 칼리브레이션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FDA의 그 규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 센서를 매년 칼리브레이트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칼리브레이션을 한 후에 칼리브레이션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칼리브레이션을 했다라는 증거로 저희가 날짜를 펀칭을 해서 컨테이너 옆면에 부착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저희가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 주기가 5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외부 환경에 얼마나 어떻게 노출되었냐에 따라서 이게 주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차 프로그램 때 모든 컨테이너를 다 분해를 해서요. 각각의 부품에 대한 생명 주기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전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처음 승인된 제품이나 2020년 12월에 생산된 제품이나 성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리프팅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세션으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 플라즈마의 최용준 팀장님께서 액티브 컨테이너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운송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패키징 솔루션에 대한 사용자 입장에서 고민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 통해서 저희들이 콜드체인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물품을 운송을 할 거냐, 그리고 그 물품을 어디로, 그리고 또 어떻게 운송할 거냐, 그리고 그런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패키징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액티브 컨테이너 솔루션을 선택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이 트랜스포테이션의 목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운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목적물이냐, 그리고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리고 이 물건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안전이라고 생각하면 뭐 파손이나 망실, 도난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니고
온도에 집중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의사 결정을 하고 그럴 때는 보통 한 4가지 정도를 지키면 거의 문제없이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패키징 솔루션 어떤 걸 쓸 것이냐, 그리고 루트는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 도중에 발생하는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그리고 통과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죄송합니다. 어떤 물건을 운송할 것이냐. 온도 조건, 그리고 이 물건의 제형, 사이즈, 그리고 완제품이냐 반제품이냐 또는 위험물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운송하는 물건 중에 온도 조건을 보면은 ES8도, 그리고 상온이라고 얘기하는 25도, 그리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0, 한 이 정도의 물건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제형별로는 글래스 바이알도 있고, 글래스 시린지, 그리고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보틀,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고, 그리고 사이즈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완제품하고 반제품으로 굳이 나누는 고민을 하는 이유는, 반제품인 경우에는 큰 백이나 아니면 큰 보틀 안에 들어있어서 단위는 하나지만 밸류가 많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물품이고요. 또 저희들이 다루는 물품 중에는 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항공사나 또는 선사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운송 자체도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운송할 것이냐, 또는 어디를 트랜짓할 것이냐, 또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지속하게 되고요.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네. 네, 이런 과정 중에 어떤 패킹 솔루션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패킹 솔루션 또는 사용하고 있는 패킹 솔루션은 패시브 패키징, 그리고 패시브 컨테이너, 그리고 액티브 컨테이너, 그리고 이런 걸 조합해서 사용한 하이브리드,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키징을 왜 고민해야 되느냐? 실제 저희들이 의약품을 목적지까지 보내다 보면 생각외로 다양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좀 장난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유니세프나 이런 국제 조달 기구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또 저 낙타들이 메고 가는 것들이 실제 의약품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름대로는 액티브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이 태양 전지판을 들고 전원을 좀 받아가면서 냉기를 좀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패시브 패키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폴리스티렌 같은 이 스티로폼 박스로 만드는 경우, 그리고 팔렛 시프라고 해서 팔렛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디스포저블 패시브 패키징이 있고요. 요거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패시브 컨테이너라고 해서 아까 김진경 이사님이 설명해 주신 C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나 전원을 가지고 직접 쿨링과 히팅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 패시브 컨테이너는 안에 PCM 같은 열교환 물질을 가지고 온도를 계속 지탱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컨테이너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각각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것은 바큐테이너라는 제품이 있고, 또 뭐 올드쿨에서 하는 포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액티브 컨테이너인데요. 아까 뭐 김진경 이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RKN, RAP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사용하게 되고, 솔직히 저희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가격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품질 측면에서는 각각의 또 특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좀 가격 오리엔티드돼서 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액티브 컨테이너가 에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해상에도 있습니다. 해상에는 리퍼 컨테이너라 해서 직접 전원을 연결하는 해상 컨테이너가 있고요. 다만 항공용과 다른 거는 배터리를 달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 전원을 외부에서 받아야 된다는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디젤 엔진 같은 것을 클립온에서 부착해서 또 전원을 연결받는 방식도 있긴 한데 이건 뭐 적용되는 루트가 있고 적용 안 되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좀 가려서 사용해야 되고 뭐 매번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액티브 이 컨테이너와 패시브 패킹을 하이브리드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리퍼 컨테이너에 패시브 패킹을 뭐 넣어서 대량으로 운송할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조건이긴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저희 내부적으로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액티브 컨테이너 솔루션은 아까 사이즈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가 좀 나왔지만 저희들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C세이프와 인바이오리텐을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사이즈가 미세하게 좀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낫다라기보다도 저희 목적물이 이 사이즈에 맞으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US 팔렛하고 유로 팔렛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스트하게 최대한 집어넣기 위해서 팔렛 사이즈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직접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적재물에 저희들 이제 박스의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해서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임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나름 잔머리라면 잔머리일 수 있는데 최대 옵티마이즈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이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논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액티브 컨테이너 솔루션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 사용자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봤었고요. 먼저 장점이라면은 다른 패시브 컨테이너나 아니면 패시브 패키징 대비 온도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어떤 앰비언트 환경에 있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 뭐 배터리가 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리 컨디셔닝 할 때 좀 자유롭고 뭐 패시브 패킹이나 패시브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프리 컨디셔닝을 따로 또 해야 되는데 이 액티브 컨테이너는 그냥 전원만 꽂으면 프리 컨디셔닝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편리하고 그리고 공항 창고 같은 경우에도 꼭 냉장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앰비언트 상태에서도 전원만 연결해 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트렌치 살 때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RAP 같은 모델은 사실 사이즈가 꽤 커서 거기에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러면은 패시브 패킹이나 패시브 컨테이너보다는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 사용자가 많아서 어떤 경험이나 평판이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이 가능합니다. 패시브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이나 적하 보험 같은 경우에 이걸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액티브 컨테이너는 보험을 들어줍니다. 저희들도 이런 해상이나 아니면 에어를 하면서 사고가 여러 번 있었고요. 예, 보험회사랑 싸우는 거는 전문이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시면 경험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좀 코스트가 좀 높다.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운송비가 많이 올랐고 패키징은 많이 안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굉장히 페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가 계속 코스트가 높아요, 코스트가 높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또 디머리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를 할 때 적정 기일이 있는데 통관을 시켜보면 그 나라에서 하다못해 뭐 전쟁, 이 파업 이런 것 통해서 갑자기 통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리스료가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계약하지 않았던 날들이 나오면 그 코스트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위크 포인트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수급이 불안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서 이걸 많이 써버린다 이러면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없어서 그때는 수배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희들 같이 바이오 산업이 최근에 더 많이 성장을 했었고요. 또 사람들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콜드체인에 대한 의식도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온도 유지가 되는 패키징 솔루션을 써야지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비단 액티브 컨테이너만의 어떤 기회 요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해상에서의 리퍼 컨테이너도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달고 나오고 있고 예전처럼 항만의 시스템이 아주 후지지 않고
또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요인들이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선박들도 예전에는 자주 바다에서 고장이 나서 바다에 떠 있고 뭐 제너레이터 고장 나고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액티브 컨테이너의 적은 사실은 해상 쪽에 있는 액티브 컨테이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제 경험상 백신을 운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특정 뭐 국가나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도착해서 액티브 컨테이너의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사실은 열면 안 되는데, 근데 온도계가 안쪽에도 달려 있고 바깥쪽에도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바깥쪽의 온도는 밖에 외기 온도에 임팩트를 받아서 온도가 올라간 거죠. 사실 물론 그 온도 임팩트가 뭐 검증할 때 보면 이 바이알 안에까지 임팩트를 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 관 입장에서는, 관납이니까 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온도가 익스커션 나지 않았냐라는 주장인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해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뭐 액티브 컨테이너 자체의 문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관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에서 엑스레이 검사도 충실히 하고 도큐멘트를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열었다가 닫은데 그 세관원은 자기가 책임 있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 보험사로 가야 되는데, 네, 그때는 거의 재난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을 해결하는데 이제 온도 일탈이 났을 때 안정성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제약사들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CMC 데이터라 그래서 이 퀄리티 데이터를 많이 생성을 하는데, 그중에 원래 목적했던 온도 외에 추가로 좀 더 하시한 컨디션에서 이 안정성, 엑셀러레이트 또는 스트레스 데이터를 많이 생성해놔요. 하지만 이거는 치트키가 아니라는 거. 이걸로 일을 해결해낼 수 있지만 반드시 이걸로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고민하고 또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검증해보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긴 한데, 아이스크림은 온도의 변화가 특히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 그 녹았다는 증빙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의약품은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환자한테 투여되거나 투여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환자에게 위해가 가겠죠.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같이 의약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운임에 대한 코스가 워낙 많다 보니, 그러니까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데는 다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끔 가다가는 이런 유혹에 빠지죠. 이 코스트를 좀 낮춰야 되겠다. 돈을 적게 쓰고 패킹을 좀 더 저렴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발생하는 이익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적절히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최고를 또 할 수는 없어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공감과 연결이라는 얘기를 써놓은 거는, 저도 원래 어떻게 보면 본 캐릭터는 사업을 개발하고 저희들 제품을 판매하고 또 소싱하고 이런 건데, 운임이 최근 들어 너무너무 좀 페인풀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운임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KPI를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운임을 낮출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저희들처럼 이 실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쪽에 계시다면 같이 공감하고 또 연결이 돼서 새로운 방식의 뭐 솔루션을 찾던가 아니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또 이런 새로운 장이 열려서 많은 정보 교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공감과 연결로 이렇게 끝 맺음해 주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물류 대란으로 정말 비용 상승이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이 리스크나 비용을 줄이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게 그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업, 소통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물류회사나 포장재 회사나 뭐 항공사나 어떻게 해야 제약회사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사 입장에서 이런 파트너들한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파트너 그러면 이제 운송을 해준 운송 파트너와 그리고 패킹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아, 진짜 너무 나이브할 수 있는데, 저희들 최근의 트렌드는 뭐 자체 회사의 트렌드일 수 있는데 굉장히 코스트 드리븐이에요. 이게 진짜 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게 이 코스트 다운에 대한 목표가 너무 강하고요.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 또는 우리 그 퀄리티가 우리한테 얼만큼 많은 또 편리함을 주느냐라고 운송사 선택에 대한 큰 어떤 포인트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트 위주로 좀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기 우리 물류 회사 또 입장에서 또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우리가 서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협업할 수 있을까고 이런 부분인데 김정혜 지사장님도 뭐 제약사나 물류 파트너, 뭐 콜드체인 액티브 파트너나 이렇게 예,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최 팀장님의 말씀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저희 이번 물류회사 입장에서도 물류비가 또 항공료, 진짜 뭐 두세 배는 기본이고 막 네 배까지 또 오르는 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도 어떻게 이런 가격들을 고객사한테 제안을 해야 될지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가격을 세이빙할 수 있을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MNX에게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맞아요. 저희도 느껴요. 대기업이건, 뭐, 작은 중소기업이건, 다 코스트가 넘버원인 것 같아요. 예전엔, 코스트도 중요해요. 뭐, 그 대신 저희 안정성과 품질 유지,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진짜 코스트가 너무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너무 많이 느끼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작으로 해서 그런 게 더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쬐끄만 팁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고객사들하고 되게 친하게 진짜 이렇게 되게 클로즈하게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관계자분들하고도 되게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넘버 원은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친해져야 된다는 게 좀 저 진짜 중요한 파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가끔씩 보면은 뭐 김진경 이사님이 컨테이너 회사도 있지만 다른 컨테이너 회사들도 많잖아요. 보면은 패시브든 액티브든 한국에 들어오는 게 많은데 나가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내보내야 되는 컨테이너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 포장지 회사마다 프로모션 같은 거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도 또한 포장지 회사하고 또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그런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빨리 정보를 습득해서 고객사들한테 전달을 해서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거의 뭐 반 가격에 진행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20%, 30% 다운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뭐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팁도 있고요. 사실은 포장재 포션만이라도 엄청나게 운송비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에어라인도 보면은 뭐 다 달라요. 어떤 에어라인에 같은 뭐 LA를 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럽 뭐 암스테르담을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에어라인마다도 다 가격대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한도 에어라인만 컨택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컴페어를 하고 저희도 가장 싼데 그 대신 그래도 리드 타임이 가장 적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최소한의 그런 가격대로 좀 고객들한테 좀 많이 서치를 해서 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효율적으로 협업하는데 결국은 지금 계속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그쵸?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액티브 컨테이너를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렌트할 수 있을지 김진경 이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시간상 아주 짧게밖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리스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물론 이제 리스를 항공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제조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른 회사가 핸들링하는 코스트를 나의 노동력으로 인해 조금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가격에 이제 패키징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정혜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모션 가격,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당 유닛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으로 리포지셔닝 한다고 하는데요. 리포지셔닝을 해야 될 때 그 틈에 끼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프로모션,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가격을 조금 잘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노선의 특정 볼륨을 좀 약속을 해서 그 시간 동안은 좀 어떤 가격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또 방금 말씀하신 소통과 공감 연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려면 저희한테 많이 얘기하시고 저희한테 항상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또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정말 뭐죠? 친하게 지내고 자주 연락해서 어떤 좋은 프로모션 기간이 있는지 알고 이제 서로 어떤 물량이 있는지 큰 그 볼륨 플랜을 알게 되면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로 넘어갈 텐데요. 그에 앞서서 혹시 저기 김진경 이사님 그 화면에 보면 하단에 약간 까만 게 보여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없어졌는데 네. 마지막 발표는 우리 MNX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김정혜 지사장님이 의약품 운송 및 운송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그 밸리데이션이 되게 많은 이슈가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 되네. 예, 되는군요. 네. 간단하게 제가 사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4시 20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57분이라서 조금 선택과 집중으로 사실 거의 1시간 정도 해도 될 법한 사실 자료 양인데 혹시 제가 좀 더 궁금하신 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제 개인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시면 제가 같이 솔루션을 찾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선은 정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은 미국계 회사고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1983년도에 설립이 돼서 거의 한 40년 정도 그 바이오 물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임 크리티컬한 그런 물류를 대부분 운송하고 저희는 그래 노멀한 그런 화물은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전문성을 갖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의약품 핸들링은 사실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의약품 DS부터 API, DP 프로덕트, IMP 드러그, 의료기기, 임상 샘플, 혈액 등등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의 또한 장점은 저희는 패키지를 사서 컨디셔닝을 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요. 좀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없다던가 좀 벌크 사이즈로 돼서 컨디셔닝이 좀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직접 이제 그 포장지 회사에서 리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항공사 통해서 리스를 진행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 고객사들에게 제공해서 최대한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요즘 보면은 또 보관이 되게 많이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험물 보관도 사실 저희 한국에서 약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세 창고라던가 아니면은 상온, 냉장, 냉동, 그리고 또 마이너스 60도로 유지할 수 있는 급속 냉동 시설들도 갖추고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인데 사실은
거의 웬만한 나라는 다 가요. 한 190개 정도. 그리고 파트너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대부분 사실 유럽, 뭐 남미, 아시아, 미국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의약품들은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핸들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짧게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스킵을 하고 다음으로 좀 저희가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플로우를 갖고 진행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사실 별게 없어요, 많이. 크게는 두 개로 나누는 게 맞는 거예요. 수출지, 저희가 말하는 수출지,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배송지, 뭐 거기 안에서의 운송들, 그리고 뭐 어떤 패키지를 쓰는지, 패시브인지, 액티브인지, 그리고 뭐 이게 GMP 시설에서 이제 생산돼서 이제 GDP라는 저희 이제 운송 솔루션으로 진행되는 이제 GDP 과정인지 이렇게 두 분류로 크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력도 보면은 두 가지 뭐 다양한 사이즈의 추력들이 있고 다양한 모양들이 있지만 크게는 저희가 non-TCV, TCV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TCV가 뭐야, non-TCV가 뭐야라고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TCV 차량은 사실 냉장이나 냉동 차량들을 말해요. Temperature Controlled Vehicle이라고 그러고 non-TCV는 그냥 일반 트럭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탑차도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커튼 형식으로 된 차량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은 다 탑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궁금해하시는 게 아까 제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운송하면서 리스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많은 리스크들이 있지만 뭐 크게 보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볼이 있고 또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넌 컨트롤볼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뭐 규제 감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뭐 통관법, 에어라인 규정들 뭐 GDP 관련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매년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떻게 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천재지변이나 기후 같은 것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도 여기 항공사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조업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뭐 5%도 되는 시간도 너무나도 예전보다 많이 길어지고 또 항공 스케줄도 많이 없어지고 또 뭐 저희 같은 운송회사들은 드라이버들도 많이 좀 구하기가 힘든 상황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력이 또 크지만 보면은 이제 2023년도에는 뭐 10만 명 정도의 운전자들이 부족할 것 같다. 미국 안에서 이런 발표도 나고 한 것이 이제 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또 인력 부족 현상들도 일어나고 또 사실은 예전만큼 저희가 뭐 이커머스가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수요들도 물동량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뭐 물동량은 증가하고 그거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공급은 부족하고 거기다 또 진짜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큰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 월스트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제 짧게 그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운송 중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또 저희에게는 가장 페인 포인트기는 하죠. 왜냐면 아까 최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되게 팔로업도 많이 해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또 이런 게 또 도전이고 또 재미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사건들도 많고 되게 황당한 사건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연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 뭐
뭐 사고라던가 아니면 자동차가 뭐 고장 났다던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트럭이 고장 났다던가 하는 사건들도 많고, 뭐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사실 인버터테이너 같은 경우나 뭐 CCF 같은 액티브 컨테이너는 그 자체적으로 냉기를 이렇게 머금고 유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암스테르담에서 이태리로 움직이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때 여름이어갖고 이 트럭 안에가 엄청 더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렇게 막 초여름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여름도 아니었는데 그 아무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부 온도가 한 3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40시간 정도 딱 운송이 되다 보니까 이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알다시피 유럽은 기본 이틀 정도는 유럽 안에서 인트라 트럭킹을 해도 그 운송이 되는 구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너무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는 이제 TCV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스크들을 조금 더 미니마이즈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요즘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뭐 항공사 오프로드도 많고, 그리고 뭐 캔슬레이션도 많고, 그리고 뭐 아까 최 팀장님 말했듯이 이런 지연 때문에 컨테이너 리스하는 날짜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객사들의 또 부담감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컨트롤이 뭐 제 비행기면은 당연히 뭐 빨리 띄우고 그럴 때 그런 컨트롤이 사실 좀 제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런 리스크들은 약간 휴먼 에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이 사실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토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또 어떻게 리스크들을 아이덴티파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리게이트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 또 그런 툴들은 아까 뭐 이제 최 팀장님 말했던 스왓도 있을 수 있고, 뭐 FMEA도 있을 수 있고, 뭐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뭐 애널리시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툴들은 되게 많아서 요거는 제가 뭐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고객사하고 같이 shipping validation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미 shipping validation 경험이 많으신 고객사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해서 아직 뭐 나는 미국은 진행했지만 유럽은 아직 진행을 안 했어. 남미 쪽도 진행을 하고 싶은데 아직 계획은 있지만 진행을 안 했어.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 근데 저희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shipping validation을 진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shipping validation을 안 해본 고객사들은 되게 많이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뭐 어떻게 적재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지 이 shipping validation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돼 있으니까 좀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면은 알려주세요.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실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테스트는 왜 하는 거야? 뭐 사실 이 shipping validation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 면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비싸고, 근데 뭐 나는 이 레인은 포장재 뭐 액티브만 쓰고 있어. 근데 액티브 가격이 비싸서 이제 패시브로도 좀 쓰고 싶어. 근데 패시브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나는 좀 더 성능이 좋은 액티브로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어떤 추가적인 포장재가 사용이 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루트를 개발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CM가 하나 더 생겨서 그 사이트에 배송이 필요하던가, 어떤 식의 목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시병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먼저 그 다음에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행할까?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루트를 먼저 짜야 되죠. 최적의 루트로 갈까? 아니야, 나는 진짜 월스트한 상황으로 끝까지 밀어서 한번 루트를 한번 짜보겠어. 최대한 길게 짜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포장재도 당연히
뭐 제품의 뭐 비용에 따라서 아니면은 듀레이션에 따라서 뭐 포장 액티브도 쓸 수 있고 패시브도 쓸 수 있고 또 온도계도 사실 나름대로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참고로 제가 이제 다른 회사들의 케이스를 너무 자세하게 사례를 들 수 없는 게 저도 이제 고객사들의 기밀 유지를 유지해야 되고 또한 디스코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제너럴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하게 컨시더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들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샘플 사이즈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은 되게 고가의 약품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직접 사람에게 투여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고객사들은 나는 전체 다 100% 의약품 실제 진행하는 의약품으로 하겠어 라시는 고객들도 있고 아니야 나는 너무 내 건 너무 고가라서 도저히 shipping validation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20박스면 뭐 2박스 정도 뭐 아니면 10%에서 20% 정도 실제 제품을 넣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는 뭐 비슷한 성질의 플라시보라든가 뭐 액체 것들을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랍 넘버에 어떤 배치 넘버에 어떤 샘플들을 이제 지정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알다시피 DS나 DP 같은 경우는 뭐 온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뭐 나는 DS가 뭐 마이너스 20도에서 뭐 40도지만 뭐 냉장으로 움직이고 싶어 뭐 이제 약간 컨디셔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는 뭐 한 번만 진행할래 아니야 3번을 진행할래 아니면 민맥스 6번 진행할래라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포장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또 테스트 시기도 뭐 혹하게 할지 혹서게 할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듀레이션도 충분히 나는 뭐 A부터 B, CMO까지 가는 데는 뭐 5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뭐 7일 정도는 소비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포장재가 진짜 얼마만큼 견디는지 20일 이상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테스트 방법은 뭐 당연히 뭐 에어나 뭐 해상 그리고 뭐 트럭 그리고 뭐 본디드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나라에 수출하고 수입 통관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방법론이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게 끝나면은 이제 승인 기준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온도나 뭐 듀레이션 시간에 맞는지 그리고 샘플들이 정말 나중에 돌아왔을 때 테스트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파손이 없는지 정도의 등등을 생각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최악의 상황들을 조금 고려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라이아이스 패키지를 shipping validation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 20일을 넘게 진행을 했었어요. 매번 24시간마다 드라이아이스를 정확하게 몇 킬로 리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장재가 도대체 며칠까지 가는지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나중에는 이 포장재가 이렇게 네모난 포장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약간 옆에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오래되니까 계속 같은 시간에 드라이아이스를 리필하고 또 기하하고 리필하고 그러면서도 밖에 이제 약간 종이 커튼으로 돼 있으니까 얼룩도 지고 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최악의 조건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혹한기도 하지만 가장 더운 나라들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두바이로 갔다거나 싱가포르로 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더울 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요새 보면은 뭐 예전에는 혹서기하고 혹한기에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요새는 좀 필요에 따라서 봄에도 가을에도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포장재들을 많이 사용하기 원하시니까 또 그런 운송 밸리데이션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사실 뭐 HS 코드마다가 어떤 제품에 따라서 다 각 나라마다 필요한 서류도 다른데 사실은 제가 이 리스트를 한 게 대부분 공통으로 좀 필요한 서류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사실 얼핏 보면 우리 패킹 리스트하고 인보이스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더 많은 서류들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혹시 뭐 진행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각 나라의 그런 통관 법규에 따라서 조금 리퀘스트 하는 것들이 달라서 그거는 제가 어느 게 정확하게 필요하다라고는 실제로 진행했을 때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킹 핸들링도 되게 중요해요. 뭐 어떻게 컨테이너 안에 로딩을 해야 될지, 드라이 아이스는 어떤 식으로 리필을 하게 될지, 뭐 트럭에는 어떤 식으로 로딩을 할지, 그리고 데이터 로그는 어디에 위치에다 붙여야 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건 어떻게 켜고 어떻게 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다큐멘트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가는 당연히 그냥 심플하게 실패, or 패스 이렇게 두 개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사실 실패와 뭐 성공, 그러니까 뭐 패스했다던가 아니면 안 냈다는 규정들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제 경험상 거의 스프링 밸리데이션을 실패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패를 했을 때 또 그에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고 오히려 더 이슈들이 많았을 때 야, 진짜 이런 이슈들이 이 나라에선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이슈들은 생각을 안 했는데 또 발생하네.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되게 좋은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shipping validationna 모컵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최대한 발견하기 위해서요. 지사장님,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아서 좀 핵심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컨테이너 외에 이제 트럭 밸리데이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획서라던가 뭐 결과 보고서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는지 뭐 적재 상태에서 했는지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지 오픈 도어를 했는지 뭐 전원을 셧다운 했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TCV 다 밸리데이션 되어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 여기서 더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매핑 테스트는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안 돼 있어요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쿨러 안에 있는 온도 센서가 칼리브레이션 됐다는 것만으로도 내 트럭은 밸리데이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 풀 밸리데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왜냐면은 저희가 매핑 테스트를 왜 하겠어요? 이 트럭 안에서도 다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넘어가야 될 거는 사실 온도계도 부착하는 위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두세 개만 하시는 고객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24개까지도 부착하시는 고객사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어디에 가장 많이 보편화되게 온도계의 위치를 부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뭐 대각선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뭐 탑하고 뭐 옆에 사이드로 하시는 분이 있고 안에다가 부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나는 또 외부 온도도 보고 싶어서 컨테이너 밖에다도 많이 부착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 부착할 수 있는 위치들은 다양한데 이게 제가 경험한 밸리데이션에서 가장 보편화되게 온도계를 부착해서 테스트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네. 케이스 스터디를 좀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좀, 뭐, 당연히 좋은 케이스들은 뭐, 다 성공했다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페일드 된 케이스들을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그렇다고 뭐 잘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도 밸리데이션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알다시피 그 액티브 컨테이너 온도를 세팅해요. 항상 뭐 5도C로 세팅을 해서 2도에서 8도를 유지하게 하는데 갑자기 미국 어느 공항에 갔는데 이게 섭씨에서 화씨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있지? 그러니까 공항에 누군가가 이 조업사가 이거를 이렇게 상온으로 해서 화씨로 바꿔놓는 황당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약간 이게 조정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곳을 찾아가서 온도를 다시 세팅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발생을 했었고 가끔씩 요즘 보면은 엑스레이 통과 안 하려고 오픈 인스펙션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특별 검색으로 이렇게 사전에 검사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가끔 실을 좀 잘못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이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분실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하나는 아까 이제 해상으로 진행되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상 그 컨테이너 밖에다가 온도를 부착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로스트 되는 현상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밴딩을 잘 안 돼서 약간 물폼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뭐 저희가 바닥에 이렇게 혹시 뭐 컨테이너 안에서도 온도들이 뭐 바닥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착을 했는데 이제
온도계를 까먹고 수거를 안 해서 저희가 이제 스테이션에 가서 수거한 경우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뭐 성공하는 히스토리가 많지만, 네, 또 이제 되게 좀 이렇게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쉽게 생각했던 그런 리스크들이 실제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혜 제가 지사장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 그 케이스 스터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실제 상황에서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시간은 조금 우리 한 5분 정도 더 추가하더라도 이 부분 좀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최 팀장님은 제약회사에 계시니까 또 밸리데이션 워낙 많이 하셔서 약간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밸리데이션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어느 나라를 상대하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미국을 상대할 때나 아니면 유럽 또 그 다음에 한 세컨 티어 정도 되는 국가들. 근데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 상대하게 되면 이 밸리데이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더미만 넣는 게 아니라 실제 의약품을 넣어서 계절별 또 심지어는 뭐 온도별 또 시기별 루트별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엄청나게 코스트가 많은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할 얘기라기보다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코스도 다 줄이고 싶은데 생각보다 세븐디 가이드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느라 버겁다 뭐 이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김정혜 지사장님, 그 왜 운송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사실 일반 뭐 단발적으로 운송 뭐 수출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냥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플래닝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화주랑.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운송사와 컨택을 해야 될 텐데 보통 어느 정도 뭐 넉넉한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운송사에 컨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기존에 저희하고 계속 같이 진행하셨던 업체들은 뭐 비슷한 루트를 뭐 혹한기나 혹서기 때 뭐 여름에 한 번 하면 겨울에 한 번 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SOP나 계획서들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2, 3주 정도 전에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처음 진행하시는 거고 또 전혀 진행하시는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 한 달 정도? 왜냐면은 저희가 계획서도 같이 좀 봐야 되고 또 SOP도 같이 리뷰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네, 한 달 정도는 미니멈 네, 한 필요할 것 달 같습니다. 정도. 네, 예. 김진경 이사님, 왜 이런 그 shipping validation 할 때 액티브 컨테이너 회사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shipping validation을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뮤트로 돼 있어서 안 들리거든요, 이사님. 음소거 부탁드려요. 네, 됐습니다. 네, 일단은 shipping validation 자체가 저희한테는 기회일 수 있는 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하려면 각종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사용해 보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서머 테스트, 윈터 테스트다라고 일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유닛을 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알맞는 퀄리피케이션 다큐멘트를 먼저 사전에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에 질의가 있다거나 보충 자료가 필요할 때는 또 엔지니어 팀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최 팀장님한테 드릴게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꼭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게 있어요. 왜 콜드체인 운송사나 뭐 이제 포장지 회사, 뭐 운동 모니터링 회사 뭐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제약회사에다가 이게 견적을 하고 나면 그 견적 후에 답변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느라 되게 애가 탄다고 해요. 근데 뭐 회사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제약업계가 약간 그 견적 리뷰나 이렇게 선적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많은 분들의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들도 이제 가격 견적을 내잖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입찰을 들어간다, 뭐 정부 조달이다, 국제 조달이다, 아니면 뭐 프라이빗 마켓이다. 그러면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운임이 꼭 필요해요. 물론 미래의 운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가격을 뽑아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떤 특정 국가의 루트를 해상으로 할 거냐, 에어로 할 거냐, 패킹은 뭘로 할 거냐라는 걸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견적에다가 그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운임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저희들도 성공이 돼야 그 루트를 파고 이제 가게 될 텐데 뭐 아시다시피 견적 넣는다고 다 되면은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해서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운송 운임이 많이 올랐어요.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러다 보니 예전에 어떻게 보면 한두 이 운송업자와 이제 서로 케미가 잘 맞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쭉 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곳에다가 이제 견적을 받게 됐죠. 당연히 어떤 데 얼마다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냐라고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시 다양한 견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금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각 발표자분들의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에서 이 콜드체인은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의약품 콜드체인 관련 규제가 나날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각 담당자들 관련된 이 담당자들 간의 상호 소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오늘처럼 이렇게 각 분야 담당자들이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 경험,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협업하면 좋을지 진솔한 의견 나눠주신 발표자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